한 나라가 우리 돈을 빌려갑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다시 우리 물건을 삽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되죠. 돈도 빌려주고 물건도 내주는 거래처럼 보이니까요. 2005년 중국인민은행 총재였던 저우 샤오찬이 바로 이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돈을 빌려서 우리 물건을 산다. 당시에는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고 나서야 이 문장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원작은 이것을 인류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거대한 착취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더 무서운 건 모두가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미국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세계가 달러를 벌고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 구조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상품 수출국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로 되돌리게 만드는 순환 장치입니다. 원작이 말하는 달러 루프, 세계를 지배하는 마법의 회전목마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구조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예시가 원작에 나오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미국에 수출하는 장면입니다. 원작은 2024년 1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를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으로 10억 달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세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째,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 원화가 강해져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둘째, 달러를 그냥 금고에 넣어둔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듭니다. 셋째, 미국 국채를 산다. 연사에서 4.5%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국 한국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었는데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데 쓰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게 달러 루프입니다. 한국은 갤럭시를 수출해서 달러를 받고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은 국채를 팔아 자금을 얻고 그 자금으로 다시 한국의 상품을 삽니다. 한국은 다시 달러를 얻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삽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여기서 원작의 문장이 강하게 들어오죠. 한국은 진짜 폰을 주고 종이 국채를 받는다. 미국은 종이에 달러를 찍어서 진짜 폰을 받는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수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대가로 얻은 달러가 결국 다시 미국 국채로 돌아간다면 그 성장의 과실은 누가 가져갔는가? 이게 과연 공정한 거래인가? 원작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달러가 이렇게 종이만으로 움직였던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달러 뒤에 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달러가 금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1944년부터 1971년까지 세계는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수로 바꿔준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세계 금의 약 70%를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보증사였던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깨집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1110억 달러를 썼고 국내에서는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에 약 20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달러는 계속 늘어나는데 금 보유량은 약 100억 달러어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달러를 너무 많이 찍은 겁니다. 달러는 많이 풀렸는데 그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만큼의 금은 없어진 거군요. 그래서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금 태환 중단을 발표합니다. 표현은 일시적으로 금 태환을 중단한다였습니다. 하지만 5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시적 중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작은 이날을 인류 최대의 금융사기가 시작된 날로 봅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보는 이유는 미국이 약속을 깼는데도 세계가 결국 받아들였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프랑스의 드골은 이것을 사기다, 미국은 도둑이다 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고 독일도 따라갔고 한국도 결국 그 질서 안에 남았습니다. 달러 체제 밖으로 나간다는 건 미국 중심의 무역 결제와 금융 질서에서 밀려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의 시대는 끝났지만 달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금의 빈자리를 무엇이 대신했나요?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 달러를 왜 세계가 계속 필요로 하게 된 걸까요? 원작은 그 답을 서기에서 찾습니다. 1973년 헨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미국의 제안은 간단했습니다. 석유는 오직 달러로만 팔아라. 대신 미국은 사우디 왕정을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최신 무기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석유를 팔아 남은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로 돌립니다. 그 구조가 만들어지면 석유를 사야 하는 모든 나라는 달러가 필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독일도, 중국도 석유 없이는 공장과 운송 시스템을 돌릴 수 없습니다. 석유가 필요하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가 필요하면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로 돌아갑니다. 원작은 이것을 검은 황금, 즉 석유로 만든 세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완벽한 순환 착취 구조라는 겁니다. 금으로 묶여있던 달러가 이제는 석유로 묶이게 된 거군요. 금빛 세 장에서 검은 황금의 세 장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금태환이 끝났다고 달러의 지배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달러는 석유와 군사력, 미국 국채를 통해 더 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달러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작이 바로 그 반전을 2008년 금융위기로 설명합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의 사기 상품이 터진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미국 금융 시스템이 흔들렸으니 달러가 폭락해야 했습니다. 각국이 달러를 팔고 미국 국채금리가 뛰고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 그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미국이 불을 냈으니 사람들은 미국에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2008년 9월 달러 인덱스는 70에서 88로 올랐습니다. 약 25% 급등한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오히려 달러를 더 원했습니다. 미국이 불을 질렀는데 세계가 미국으로 도피한 겁니다. 이게 원작이 말하는 달러의 역설이군요. 미국이 불을 질렀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미국으로 도피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역설을 설명하는 말이 T9입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원작은 이 말을 마가렛 대처의 표현이라고 소개하면서 달러에 딱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달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선택지가 더 불안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다시 달러로 도망치는 겁니다. 대안이 정말 없었나요? 유로화도 있고 엔화도 있고 위안화도 있고 금도 있잖아요. 원작은 대안 후보들을 하나씩 봅니다. 먼저 유로화입니다. 2010년 그리스 위기, 2012년 스페인과 이탈리아 위기를 겪었습니다. 통화는 함께 쓰지만 재정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작은 이것을 통합 재정 없는 통화, 즉 시한폭탄으로 봅니다. 그럼 일본 엔화는 어떤가요? 일본 엔화도 한계가 큽니다. 일본은 30년간 제로 성장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GDP의 260% 수준입니다. 안전자산 이미지는 있지만 세계 기축통화의 대안으로 보기에는 약합니다. 중국 위안화는요? 중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안화의 문제는 신뢰입니다. 원작은 위안화의 한계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자본 통제, 돈을 마음대로 빼기 어렵습니다. 환율 조작, 정부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신뢰 제로.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의 대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방법은요? 금은 직관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는 불편하고 보관 비용이 들고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작의 결론은 냉정합니다. 달러가 쓰레기여도 제일 나은 쓰레기다. 달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더 나쁘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단순히 안전자산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기처럼 작동하기도 하죠. 원작은 그 사례로 2013년 테이퍼 텐트럼을 듭니다. 2013년 5월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축소한 것도 아니고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원작 표현대로라면 그 단어 하나에 세계가 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신흥국들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 루피는 3개월 동안 20% 하락했습니다. 브라질 헤알은 15%, 터키리라는 13%, 남아공 랜드는 25%, 인도네시아 루피아는 20% 하락했습니다. 단지 미국 연준 의장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여러 나라의 통화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통화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외채 부담도 커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겠네요. 실제로 각국은 급히 대응했습니다. 인도는 금수입 규제를 발동했고 브라질은 600억 달러 규모로 환율 방어에 나섰습니다. 터키는 금리를 2배로 올렸고 인도네시아는 IMF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단지 고려할 수도라는 말에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게 달러의 힘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신흥국은 폐렴에 걸립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은 계속 적자를 내고 계속 빚을 늘리는데 왜 달러 신뢰는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이 트리핀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1960년 로버트 트리핀 교수는 기축통화국의 딜레마를 경고했습니다. 세계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면 미국은 적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너무 커지면 그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원작은 여기서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제시합니다. 무역 적자는 50년 연속 이어졌습니다. 재정 적자는 45년 중 41년 동안 발생했습니다. 누적 국가 부채는 37.8조 달러입니다. 이론대로라면 신뢰가 무너졌어야 합니다. 원작은 이렇게 묻습니다. 트리핀 교수님, 신뢰는 언제 무너지나요? 그게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빚이 이렇게 쌓였는데도 왜 세계는 여전히 달러에 묶여 있는 걸까요? 원작은 미국이 발견한 비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적자가 커질수록 세계는 달러에 더 의존한다. 왜냐하면 첫째, 각국이 이미 너무 많은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서 달러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대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씁니다. 셋째, 모두가 달러를 쓰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결국 빚이 너무 커진 채무자를 채권자들이 함께 떠받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원작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트리핀 딜레마? 그건 교수님 상상 속 이론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처럼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진 나라는 그냥 팔아버리면 되지 않나요? 원작은 그것이 바로 달러 트랩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약 8천억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무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천억 달러의 감옥에 가깝습니다. 왜 팔 수 없나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도 흔들릴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천천히 판다고 해보죠. 그러면 미국은 금융제재나 자산 동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원작은 이 시나리오를 아주 짧게 정리합니다. 미국, 아 그래? 너희 자산 동결, 중국 끝. 그럼 한 번에 다 팔아버리는 방법은요? 그 경우에는 중국도 같이 죽습니다. 미국 국채를 한 번에 던지면 달러 가치가 폭락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 자산 가치도 떨어집니다. 동시에 위안화가 급등하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비싸지고 수출 산업이 무너집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도 사라집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못 판다. 그래서 달러 트랩이군요.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자유가 아니다. 그 문장이 핵심입니다. 중국이 들고 있는 8천억 달러는 무기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감옥입니다. 달러 루프 안에 들어오는 건 쉬웠지만 빠져나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원작은 한국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4,150억 달러입니다.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 그러니까 국채나 정부기관채, 회사채 같은 자산이 약 3,700억 달러로 약 90%입니다. 예치금은 약 200억 달러, 기타 자산도 약 20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절대 다수인 약 80%가 달러로 운용됩니다. 원작은 이걸 두고 말합니다. 우리 돈의 90%가 달러다. 한국은 왜 그렇게 달러를 많이 들고 있어야 하나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원유 수입에 연 1,0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둘째, 무역 결제의 80%가 달러입니다. 셋째, 외채 상환도 대부분 달러 표시입니다. 넷째, 1997년 외환위기의 기억이 있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IMF가 온다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달러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달러를 계속 모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원작은 이것을 마약 중독에 비유합니다. 미국이 돈을 더 찍으면 우리가 가진 달러 자산의 가치가 흔들립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도 원유를 사고 무역 결제를 하고 외채를 갚으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이 나쁜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그렇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합니다. 무제한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찍어낸 돈은 2020년에 3조 달러, 2021년에 1.5조 달러입니다. 총 4.5조 달러입니다. 원작은 이 규모를 한국 GDP의 3배라고 설명합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먼저 미국 주식시장으로 갔고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산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신흥국입니다. 넘쳐난 달러는 세계로 흘러갔고 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비용을 전가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원작에 나오죠. 터키는 인플레이션 88%를 겪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94.8%였습니다.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9.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작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미국은 돈을 찍고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뒤집어 쓴다. 이게 공정한가? 그렇다면 세계가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탈달러화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시도는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3년 무역의 90%를 자국 통화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규모는 2,400억 달러 수준입니다. 달러 시스템 전체에 비하면 아직 작습니다. 브릭스 통화 이야기도 자주 나오잖아요. BRICS 통화도 논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작은 냉정하게 봅니다. 인도는 중국 통화를 중심으로 한 질서를 원하지 않습니다. 브라질도 그냥 달러를 쓰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는요, 중국이 강하게 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디지털 위안화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에 출시됐지만 국제결제 비중은 2.5% 수준입니다. 원작은 심지어 중국인도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지금도 달러의 지위는 압도적이라는 거네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외환거래의 88%, 국제결제의 50%, 중앙은행 보유고의 59%가 달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종말이라는 말은 많지만 원작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아직 멀었다.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원작은 여기서 더 불편한 결론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원작은 달러 시스템을 거대한 다단계로 설명합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돈을 찍는 자입니다. 중간에는 선진국이 있습니다. 달러를 모으는 자입니다. 바닥에는 개발도상국이 있습니다. 달러를 구걸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빠져나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원작은 모두가 아는 진실을 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건 사기 시스템이다. 미국만 이득을 본다. 언젠가는 무너진다. 그런데도 모두가 참여합니다. 당장 빠지면 나만 손해이고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고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 불편하네요. 원작은 이 상황을 1920년대 주식 버블에 비유합니다. 모두가 버블인 줄 알았지만 음악이 멈출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달러 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불안함을 알지만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아무도 먼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작은 존 코널리의 발언을 다시 꺼냅니다.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1971년 존 코널리 미 재무장관의 말입니다. 원작은 53년 전 이 오만한 발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달러는 미국이 발행하지만 달러 시스템의 문제는 세계가 떠왔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원작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점진적 쇠퇴입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고 위안화 국제화가 진전되며 30년에서 50년에 걸쳐 달러 비중이 서서히 낮아지는 길입니다. 둘째, 급진적 붕괴입니다. 미국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달러 신뢰가 무너지며 대한통화로 자금이 탈출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셋째, 전쟁입니다. 미중 충돌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고 이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끝은 있지만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나느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작은 마지막에 가장 불편한 지점을 짚습니다.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때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4,15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진 세계 9위 보유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오늘의 질문은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은 우리 돈을 빌려서 우리 물건을 산다. 우리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작의 결론은 차갑습니다. 달러는 미국의 통화지만 당신들의 문제다. 이 말은 미국의 오만이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달러 루프는 멀리 있는 금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출하고 석유를 사고 외환 보유고를 쌓고 물가와 자산 가격을 겪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